1127년 봄, 개경에서 서쪽으로 나흘을 가면 나오는 서경의 어느 관하였다. 좌정원 정지상이 상소문을 올렸다. 목숨을 건 글이었다. 그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고려사의 원문이 남아있다. 5월의 사건은 한때의 공로이고 2월의 사건은 만세의 죄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이 글을 받아 읽는 사람은 국왕인종이었다. 그리고 그 글의 표적이 된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재상의 위계에 오른 무장이었다. 진홍빛 관복을 입고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척준경이었다. 척준경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자. 집이 가난해 공부를 못했다. 하급 관리인 서리 자리조차 얻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고려 최고의 무관직을 거쳐 재상 자리에 올랐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 그러나 서경 관하에서 정지상의 상소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으로 기울고 있었다. 무장의 칼이 문인의 붓에 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척준경이 고려를 위해 칼을 든 것은 기록이 증명한다. 그가 이자겸을 위해 왕궁에 불을 지른 것도 기록이 증명한다. 그가 그 이자겸을 직접 손으로 제거한 것도 기록이 증명한다. 한 사람이 생애 안에 전쟁 영웅, 반역자, 공신이라는 세 개의 이름을 모두 가졌다. 어느 쪽이 진짜였는가? 아니면 셋 모두 진짜였는가? 척준경이 태어난 해는 알 수 없다. 고려사는 그의 출생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위키백과는 1062년으로 추정하지만 사료에는 없다. 출생지만 안다. 지금의 황해도 곡산 당시로는 곡주였다. 선조가 그 고을의 아전이었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아전은 지방 행정을 실무로 담당하는 계층이었다. 중앙의 귀족 문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집이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고려사는 적었다. 당시 고려에서 출세의 정상 경로는 과거였다. 과거를 보려면 글을 읽어야 했다. 글을 읽으려면 스승이 필요했다. 스승을 두려면 돈이 필요했다. 척준경에게는 그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례배들과 어울렸다. 고려사는 그 시절을 그렇게 기록한다. 무례배라는 단어에는 경멸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삶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는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몸을 쓰는 방식을 그 시절에 익혔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서리 자리를 구하려 했다. 말단 행정직이었다. 그마저 얻지 못했다. 그 실패가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전한점은 숙종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다. 고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있던 그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숙종은 계림공이라는 자기를 가지고 있었다. 계림공의 집에 종자로 들어갔다고 고려사는 기록한다. 수발을 드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추밀원 별가라는 직함을 얻었다. 추밀원은 군사 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별가는 그 기관의 하급 실무직이었다. 서리보다는 나은 자리였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 가져다 줄 것이었다. 1104년이었다. 숙종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는 해였다. 고려의 북쪽에서는 오랜 세월 분산되어 있던 여진 부족들이 완안부를 중심으로 뭉쳐가고 있었다. 완안부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고려 북방의 긴장도 높아졌다. 1104년 초 결국 고려군과 완안부 군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총사령관은 평장사 임간이었다. 평장사는 재상직이었다. 전쟁을 지휘하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었다. 고려군은 대패했다. 태반이 전사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무너져 흩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척준경이 임간에게 요청했다. 무기와 갑옷 입힌 말을 달라고 했다. 하급 종자가 총사령관에게 말과 무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임간이 허락했다. 척준경은 혼자 적진으로 돌입했다. 적장 1명을 배웠다. 아군 포로 2명을 끌고 나왔다. 후퇴하는 길에 기병 100기가 추격해왔다. 척준경은 동료 2명과 함께 활을 쏘아 적장 2명을 떨어뜨렸다. 적이 전진을 멈췄다. 아군이 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 장면은 한 줄로 요약하면 너무 짧고 상상으로 채우면 너무 넓다. 이 전투에서 척준경이 얻은 것은 벼슬 하나였다. 천우의 녹사 장군사였다. 8품 또는 9품 정도의 하위 무관직이었다. 목숨을 걸고 혼자 적진에 뛰어든 공으로는 초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척준경은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다. 다음 전쟁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전쟁은 3년 뒤에 왔다. 1107년 예종 2년이었다. 숙종이 죽고 아들 예종이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해였다. 고려 조정은 오랜 논쟁 끝에 여진 정벌을 결정했다. 윤관이 총사령관을 맡았다.
병력은 약 17만 명이었다. 고려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이었다. 3년 전에 패배를 씻기 위한 전쟁이었다. 별무반이라는 새 군사 조직이 그 병력의 핵심이었다. 기병을 중심으로 재편한 부대였다. 척준경은 중군 병만옥사로 이 원정에 합류했다. 3년 전보다는 높은 직위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의 상층이 아니었다. 전투는 격렬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는 이 전쟁에서 척준경이 보인 행적을 여러 차례 기록했다. 석성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영주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길주 전투에서 공을 세워 별도로 부구가 올라갔다. 각 전투 뒤에 직위가 올랐다. 한문지우, 공부원 내랑으로 차례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록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은 장면은 따로 있다. 여진의 반격이 강해지던 어느 날 총사령관 윤관이 포위되었다. 적군이 겹겹이 에워쌌다. 구원군이 없었다. 그 안으로 척준경이 혼자 뛰어들었다. 고려사저료는 이 장면을 전한다. 윤관을 지원군이 올 때까지 혼자 버텼다. 윤관은 살았다. 나중에 윤관은 척준경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앞으로 자식처럼 대하겠다고 했다. 총사령관이 부하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한 장면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국왕 예종은 척준경의 아버지 척이공을 궁궐로 불렀다. 직접 위로하고 술과 음식, 은 일정과 쌀 10석을 하사했다. 아들의 공으로 아버지가 궁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 장면을 전쟁의 기록으로만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콕주 아전 집안 출신의 척준경에게 이 공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총사령관의 눈물과 국왕의 포상은 그가 처음으로 세상의 눈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였다. 그가 그것을 위해 싸웠다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조금은 이해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된다면 이 사람이 왜 그 칼을 그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날카로워진다. 여진 정벌은 동북구성을 쌓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여진의 반격이 거세고 고려군의 보급이 한계에 달했다. 1109년 예종 4년에 고려는 쌓은 성을 돌려주고 철군했다. 여진으로부터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철군의 명분이었다. 그 약속을 한 여진 부족의 지도자는 아구다였다. 6년 후인 1115년 아구다는 금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동북구성 반환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그 뒤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척준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려 조정 전체의 이야기였다. 척준경의 이야기는 1122년부터 방향이 달라진다. 예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한 해였다. 인종의 나이는 14세였다. 왕을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자겸이었다.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다. 그것만으로도 권력의 중심에 서기에 충분했는데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추가로 인종에 피로 들였다. 외할아버지가 동시에 장인도 된 것이었다. 이 무렵 척준경은 이부상서 참지정사에 올랐다. 재상직이었다. 1123년 인종 원년의 일이었다. 하급 서리도 되지 못했던 사람이 재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자겸은 척준경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켰다. 두 사람이 사돈이 된 것이었다. 이 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보자. 이자겸은 고려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사람이 척준경의 딸을 며느리로 맡겠다는 것은 척준경의 칼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자겸에게는 왕을 갈아치울 정치력은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단련된 무력은 없었다. 척준경은 무력은 있었지만 조정에서 자신을 받쳐줄 연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의 결합에는 각자의 필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합이 나중에 무엇을 낳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척준경이 이자겸과 결합하기 직전에 한 행동이 있다. 고려사는 이렇게 적는다. 얼마 후 스스로 고향 콕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다. 왕이 신하를 보내 우봉군까지 쫓아가 설득했다. 그래서 돌아왔다고 했다. 왜 고향으로 내려갔는지, 왕의 설득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면에 대해 기록은 침묵한다. 해석만이 가능하다. 어떤 연구자는 조정의 권력 다툼에서 한 발 물러서려 했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였다고 본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다만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 설득했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 조정에서 척준경의 무력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다. 1126년 2월 인종 4년이었다. 이날이 오기까지 인종은 점점 불만을 키워왔다.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이 공공연하게 자신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왕의 권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인종의 측근들은 먼저 치자고 했다. 인종은 동의했다.
2월 어느 날 아침 인종의 측근 김찬 등이 궁궐 안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다. 그들은 궁 안에 있던 이자겸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아들 척순이 죽었다. 궁 밖으로 내쳐진 시신이었다. 그 소식이 척준경에게 닿았다. 척준경은 즉시 일어났다. 불과 수십 명을 데리고 궁궐로 향했다. 고려사저료는 그의 심정을 두 글자로 기록했다. 면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궁궐로 돌진하며 목격한 것은 동생과 아들의 주검이었다. 그 주검을 보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분노에서 나온 것인지는 기록 밖의 영역이다. 판단을 미루고 이어지는 기록을 따라가 보자. 척준경은 궁기고를 열었다. 자신과 함께 온 수십 명에게 무기를 나눠주었다. 이자겸 세력의 병력이 궁궐 앞에 집결하고 있었다. 인종이 직접 신복문 문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군사들을 향해 갑옷을 벗으라고 타일렀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 순간 군사들이 흔들렸다. 왕의 얼굴을 직접 보자 하나둘 갑옷을 벗고 환호했다고 한다. 그런데 척준경은 달랐다. 왕명을 받들지 않았다. 군사들을 협박하여 계속 전진시켰다. 화살이 왕이 있는 곳까지 날아들었다. 고려사는 그 화살이 황옥, 즉 왕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척준경은 군사를 이끌고 앵문으로 돌입해 궁궐에 불을 질렀다. 개경의 왕궁이 불타고 있었다. 건물에서 건물로 불이 번졌다. 인종과 그 측근들은 궁 밖으로 쫓겨났다. 이자겸이 왕을 손에 넣었다. 인종의 측근들은 살육당했다. 이자겸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척준경을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그는 이자겸의 편에서 왕궁을 불태웠다. 하지만 고려사는 그 직전에 군사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갑옷을 벗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척준경이 그 흐름을 무력으로 다시 틀었다.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으면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자겸을 위해서였는가? 죽은 동생과 아들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이유였는가? 고려사는 이유를 쓰지 않았다. 행동만 기록했다. 이자겸의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인종과 살아남은 측근들은 전략을 바꿨다.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갈라놓기로 했다. 내 최사전이 중간에서 움직였다. 척준경에게 왕의 뜻을 전달했다. 척준경의 마음을 흔드는 공작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사고 하나가 터졌다.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노비가 척준경의 노비와 싸움이 붙었다. 이지연의 노비가 내뱉은 말이 척준경에게 전해졌다. 고려사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 너의 주인은 왕이 계신 곳에 화살을 쏘고 궁궐을 불태웠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 관노로 적물되어야 마땅한데 어찌 나에게 모욕을 주느냐고 했다. 이 말이 척준경의 귀에 들어갔다. 이자겸 집안 노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인을 위해 왕궁을 불태운 척준경을 이자겸의 집안 노비가 관노로 만들 수 있다고 내뱉은 것이었다.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선언을 노비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었다. 이것이 척준경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왕의 뜻에 응하기로 했다. 1126년 5월 최사전과 척준경이 협력해 이자겸을 체포했다. 이자겸은 유배되었다. 이자겸의 난이라 불리는 사건이 그렇게 끝났다. 2월에 왕궁을 불태운 자가 5월에 반란수계를 손으로 잡아넣은 것이었다. 같은 해 안에 두 개의 전혀 다른 기록이 한 사람의 이름 옆에 새겨졌다. 인종은 척준경에게 문화시중 치기를 내렸다. 척준경은 서열을 뛰어넘는 인사라며 사양했다. 그러자 더 긴 공신호를 받았다. 추충전국현 모동덕 위사공신, 삼중대강, 개부이동 3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화시랑, 동중서문화평장사, 판호부사, 서경유수사, 상주국이었다. 한숨에 읽기도 어려운 관직과 공신호의 나열이었다. 부인 황씨는 제한군 대부인으로 책봉되었다. 의복 금은 그릇, 포백 안마, 노비 19, 토지 30개를 하사했다. 그해 윤 11월에는 공신각 벽에 척준경의 초상이 걸렸다. 가난해서 서리도 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 나라의 공신각에 걸린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한다. 척준경은 왜 이렇게 대우받았는가? 이자겸을 제거한 공 때문이었다. 그러나 2월에 왕궁을 불태운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죄는 공신 책봉으로 덮인 것인가? 인종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접 문로에 올라 군사들을 타이르는 것을 본 사람이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척준경을 공신으로 책봉했다. 그것이 관용이었는지 현실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을 위한 준비였는지는 이 대목에서는 알 수 없다. 1127년이었다. 인종이 신하들을 데리고 서경으로 행차했다. 척준경도 그 자리에 있었다. 좌정원 정지상이 상소를 올렸다. 정지상은 당대 고려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다. 그 상소문은 짧지 않았다. 핵심은 하나였다. 5월의 공보다 2월의 죄가 크다는 것이었다. 군사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갑옷을 벗었는데 척준경만이 왕명을 거부하고 화살을 쏘며 궁궐을 불태웠다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난신 중에 이 같은 자는 드물었다는 문장이 있었다. 일시적인 공으로 만세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인종은 이 상소를 받아들였다. 척준경을 암타도로 유배 보냈다. 공신각의 초상은 언제 내려졌는지 기록이 없다. 아마 그 전후였을 것이다. 여진 정벌에서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고 포위된 총사령관을 구해냈으며 이자겸의 반란을 손으로 제거한 무장이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 섬의 이름은 암타도였다.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1127년 봄 서경에 관하였다. 정지상의 상소가 낭독되고 있었다. 척준경은 그 자리에서 그 글을 들었다. 공신각의 얼굴이 걸린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칼을 든 사람이 붓에 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척준경 내면은 기록이 없다. 반론을 펼쳤다는 기록도 없다. 변명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냥 유배를 떠났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평가가 부딪힌다. 한쪽에서는 척준경을 2월의 반역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의 행적은 자기 보신을 위한 기회주의라고 본다. 이자겸을 위해 왕궁을 불태웠고 이자겸이 위험해지자 돌아섰다는 것이다. 고려사전료가 그를 반역 열전에 넣은 것은 이 시각에 서 있다. 조선 초 편찬자들의 관점은 유교적 군신 윤리였다. 왕명을 거부하고 왕궁을 불태운 행위는 어떤 공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관점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척준경의 무용담은 그 죄를 더 부각하는 배경이 될 뿐이다. 다른 쪽에서는 척준경을 시대의 구조 속에 놓인 한 사람으로 읽는다. 전쟁 영웅이 정치의 세계로 끌려들어가는 과정은 척준경 개인의 도덕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자겸이 척준경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무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그 의도의 그물 안에 척준경이 들어간 순간 그는 이미 정치적 생물이 되어 있었다. 군사적 능력이 탁월할수록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였다. 이 시각에서는 척준경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개인의 악의보다 구조적 압력에서 찾는다. 어느 쪽이 맞는가는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 두 평가 모두 그것을 내린 사람의 위치를 반영한다.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 초 관료들은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위해 고려 무신 정권 시대 전체를 어두운 시대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그 안에서 척준경이 반역 열전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일관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척준경이 살았던 시대의 인종이 그를 두 번에 걸쳐 공신으로 예우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아있다. 암타도 유배 이후의 척준경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이듬해인 1128년의 죄를 경감하여 고향 곡주에 살도록 했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했다. 아들에게는 직전을 돌려주었다. 완전한 사면은 아니었다. 죄는 기록으로 남겨두되 가족이 흩어지는 것은 막아준 것이었다. 1130년 이후 적은 기록들은 척준경이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1144년 인종 22년이었다. 척준경이 죽기 얼마 전이었다. 인종은 조서를 내렸다. 척준경은 비록 신하로서의 충절을 잃었으나 위사의 공적이 있으니 조봉대부 검교 부상서를 제수한다고 했다. 죽기 직전에 받은 관직이었다. 충절을 잃었다는 표현과 공적이 있다는 표현이 같은 조서 안에 들어있었다. 그로부터 수십일 뒤에 등창이 났다. 곡주에서 죽었다. 기록은 거기서 멈춘다. 이자겸의 난을 기록한 사료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고려사 척준경 열전과 이자겸 열전은 2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다소 다르게 서술한다. 열전에서는 척준경의 동기가 주로 두려움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고려사저료의 기록에서는 척준경이 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이자겸에게 충성한 자로 묘사된다. 두 기록이 같은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척준경의 역할과 주도성의 무게가 다르다. 어느 쪽이 원사료에 가까운지는 지금 확정하기 어렵다. 척준경이 죽은 지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의 이름은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자겸의 난을 설명하는 자리의 이름이 나올 뿐이다. 여진 정벌에서 총사령관을 혼자 구해낸 사람이 그 이름. 석자를 교과서에 남기지 못한 채 반역자로 기록되어 있다.
동북구성을 쌓는 전쟁에서 수십 차례 단독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몸이 결국 섬으로 가는 배에 실렸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최고의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나라를 실제로 구했으며, 그러나 그 능력이 권력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공신이 되었다가 반역자가 되었다. 칼이 붓에 진 것은 물리적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지상의 상소가 척준경을 넘어뜨린 것은 그 상소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척준경이 부딪힌 질문은 지금도 여기 있다. 능력과 충성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충돌할 때 그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머지 하나는 죄가 된다. 척준경은 한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죄를 안고 암타도로 갔다. 그 죄가 그를 기억에서 지웠는지 아니면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마지막에 공적을 인정한 조서 한 장이 그를 다시 불러냈는지 독자가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